게임 업계 규모가 지금 2024년 기준으로 한 2천억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화로 따지면 한 260조. 페이커가 글로벌하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e스포츠는 누구나 봐도 원탑이 페이커입니다. 스포츠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거든요. 청년들이 그 취업을 하게 될 때 보통은 그 해당 기업과 혹은 자기가 이제 지원하는 포지션에 되게 많이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회사의 입장에서는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을 또 되게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게임 산업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전망에 대해서 한번 최고의 전문가인 진호 대표님의 인사이트를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게임 산업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뭐 숫자나 이런 걸로도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사실 이제 게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시긴 하실 거예요. 특히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이 게임을 많이 하시기 네. 때문에 게임도 많이 하시고 관심도 있는데, 산업적인 면에서는 게임하는 거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어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단은 몇 가지 통계적인 숫자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게임을 하는 사람들, 게이머가 지금 현재 30억이라고 합니다. 전 인류가 지금 70억이 넘어가면 7, 80억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거의 40%가 게임을 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모바일 게임이 생기면서 원래 게임을 안 하시던 3, 40대, 뭐 심지어 50대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로 이제 게임을 하던 10대, 20대 남성이었다라면 여성분들도 많이 하게 되는 게 있어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재밌는 게 불과 8년 전에만 해도 20억이었어요. 8년 안에 10억이 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숫자죠. 지금 이 추세라면은 뭐 이게 10년이건 팝으로 한 40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게이머 숫자가 점점 좀 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산업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게임 업계 규모가 지금 2024년 기준으로 한 2천억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화로 따지면 한 260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연평균 성장률이 거의 10%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2030년이 되면은 3천억 불. 네.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원하는 한 400조 에 넘어가는 그 정도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게 워낙 큰 숫자라서 이게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악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K-팝도 굉장히 인기가 있고, 왠지 음악 산업이 굉장히 클 것 같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큽니다. 네. 영화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네. 넷플릭스도 많이 보시고 하면은.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영화 산업과 음악 산업을 다 합쳐도 게임의 반도 안 돼요. 그러면은 게임 산업이 이게 두 개 합친 것보다 2배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게임 산업이 얼마큼 큰지를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굉장히 유명한 업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넷플릭스가 디즈니가 있는 이런 영화 산업하고 비슷하거나 더 적거나. 왜냐면 그쪽은 뭐 워낙 규모가 크다라고 다들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그쵸. 있기 때문에 네. 이 산업 자체가 그렇게 클지는 사실 잘 모를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 게임 업계에 대해서 더 약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게임 업계 지속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첫 번째로는 게이머들의 이 어떻게 연령대가 더 젊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17세 미만의 제일 선호하는 엔터테인먼트가 게임이라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중후반이 제일 선호하는 엔터테인먼트가 게임이고요. 두 번째로. 근데 게임 안에서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아시다시피 요새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그렇죠? 커뮤니티가 네네. 형성이 되고, 거기는 채팅도 하게 되고, 네. 또 거기서 만남을 갖게 되는 거기도 하고, 저희 아이들만 봐도 저희 큰애는 뭐 원신도 하고 로블록스도 하고, 우리 작은애는 포트나이트도 하고 포트나이트. 로블록스도 하고 있는데, 네네. 다 친구들하고 게임을 하면서 디스코드로 이제 통화를 하고 네. 이러면서 커뮤니티를 형성해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서 영화도 보기도 하기도 하고. 근데 이 세대가 이제 어른이 돼서 지속적으로 게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했고 거부감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세대가 부모가 됐을 때 자기 자식들이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게임이 게임 자체만이 아니라 이거는 삶이 되고 커뮤니티가 되고 스포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알게 되니까, 거부감보다도 어떻게 보면 약간 더 지원해주고 응원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게 되긴 합니다. 네. 두 번째 이유는 테크놀로지죠. 테크놀로지를 보면은 게임 산업을 계속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테크놀로지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클라우드가 있고, 네. AR, VR이 있고, 요새 인기 많은 AI.
네. 그리고 웹3 크립토 뭐 이런 게 네네. 있지 않습니까? 다 게임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저희가 비트크래프트에서도 크립토 펀드가 있는데 옛날에는 크립토라고 하면은 순수 그냥 토큰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원래 크립토 산업이 웹3 게임 개발하는 데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네. 거기 제일 많이 보이는 유스 케이스가 웹3 게임들이긴 합니다. 아직은 초창기라서 크게 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성공적으로 보일 수 있는 유스 케이스 웹3 블록체인 쪽에 보일 수 있는 게 게임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또 AI 쪽에서도 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긴 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나왔을 때 제일 빨리 구현하고 보여줄 수 있는 사례들이 유스 케이스들이 게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속적으로 게임 업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웹셀이랑 AI 음. 쪽을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이제 사실 그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사실은 이제 웹3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블록체인 기반 그리고 여기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와서 네네. 새롭게 열리는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이제 플랫폼 위주의 웹 2.0 시대에서 웹 3.0, 웹 3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블록체인 게임이 이제 주목을 받을 거다. 그래서 뭐 한동안 또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게임들이 그쵸. 전 세계적으로 또 네네. 주목받기도 하고 그래서 북미랑 유럽에 주로 이제 게임 개발사나 퍼블리셔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엑시 인피니티 때문에 뭐 웹3는 이제 동남아시아, 아시아가 또 리드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한때 그쵸. 나오기도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이 보시기에 좀 요런 웹3 블록체인 베이스의 게임은 좀 주목해 볼 만하다. 어떤 게 있나요? 갑자기 뭐 한두 개.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엑시 인피니티 때문에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네. 됐고 한동안 좀 조용하기 시작을 했었죠. 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시도를 하고 관심을 갖고 나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발전하는 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되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거라고 얘기하기는 약간 좀 이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모든 기술이 그랬듯이 처음에 나오자마자 성공하는 케이스는 많지는 않아요. 네네. 사실 뭐 20년 전에 봐도 인터넷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성공 사례보다 실패 사례들이 더 많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존이라는 대기업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R, VR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AR, VR 얘기 나온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비전 프로가 나온다는 소문을 들으면서 다시 관심을 갖게 되고 근데 웹3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술에 대한 확신이 있어도 이 게임이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된다는 이론은 많지만은 보여준 건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전 개인적으로 블록체인 게이밍이 굉장히 큰 게임 업계의 한 축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고요. 새로운 도전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스타트업들만이 아니라 게임 대기업들도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주 빠르면 1년, 뭐 길으면은 3, 4년 안에 네. 새로운 좋은 게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 게임은 예전에 이제 와우를 했던 거를 좀 비교를 해보면 제가 그 아이템을 갖고 있어도 사실 그 플랫폼 내에서 이걸 맞아요. 개인적으로 소장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 게임 회사가 도산을 하거나 그 게임이 이제 단종이 돼버리게 되면 그냥 내가 그때 그렇게 열심히 맞아요. 해서 취득한 그 아이템은 그냥 그 회사와 함께 사라지게 되는 웹3는 그게 아니라 내 지갑에 가지고 올 수 있는 NFT 형태로 아이템들을 맞아요. 꼭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게임이 망하더라도 나는 그 아이템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이게 좀 되게 다르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너무 재밌기도 하고 그런 맞아요.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게 되고 소장을 네.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NFT를 서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그렇죠. 매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거를 통해서 재미를 볼 수가 네. 있는 거고 또 새로운 게임의 재미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페이먼트 그 차원에서도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보기엔 당장은 보이는 건 없지만은 게임 간에 인터오퍼러블 할 시기가 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나 NFT를 가지고 같이 다른 게임에 가가지고 네네.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오퍼튜니티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투기가 아니냐라는 네네.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까지 보여준 게 없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모든 기술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시간이 걸리고 투자도 해야 되는 것 같고 노력을 하면서 실패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약간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만은 시간 문제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기술, 인공지능 기술이 게임 쪽에 지금 뭐 강화학습에서 NPC들이 사용자 게임
게임 패턴에 맞춰서 이제 레벨 조절, 난이도 조절해주고 뭐 음.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요즘 이제 일반화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좀 적용되고 있는지 네네. 알려주시면. 네. 사실 이제 AI라는 거는 많이 챗 GPT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알게 됐는데 게임 업계에서 적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벤처 캐피탈을 하다 보니까 이런 너무 재미있는 스타트업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신 게 AI NPC가 있는데 저희가 투자하는 회사 중에 실리콘밸리 회사인데 인월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유명한 스타트업인데 진짜 AI NPC를 개발하고 있는 거죠.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NPC들의 역할이 좀 제한적이에요. 그렇죠? 모든 NPC들의 브레인을 하나씩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모든 게임 할 때마다 그 경험 자체가 새로울 것 같고 또 할 수 있는 옵션들이 무궁무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술을 벌써 어느 정도 개발을 했고 같이 파트너십을 맺은 게임사들도 많다. 조만간 그럼 AI NPC들이 나오는 게임 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통해서 또 새로운 장르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큰 기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사례는 저희가 투자한 회사 중에 자발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실리콘밸리 회사이긴 한데 AI 게임 엔진이에요. 지금 게임 엔진이라고 하면은 주로 유니티하고 언리를 얘기를 하는데 AI 게임 엔진은 코딩이나 개발을 할 줄 몰라도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엔진을 만들 수 있거든요. 노코드나 로코드 그렇죠, 노코드죠. 형태로. 네. 네네네. 그리고 보이스 액티베이터드로 얘기를 하면은 네네.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게임이 나올 수 있게 이런 엔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만들어봐야겠네. 그러니까 저같이 개발을 안 한 사람도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이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사례는 GGWP라는 AI 회사가 있는데 여기도 저희가 투자한 실리콘밸리 회사긴 합니다.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특히 이제 경쟁을 많이 하는 게임 보면은 제일 유저들이 싫어하고 게임을 떠나는 이슈가 넘버원 이슈가 뭐냐면은 비매너예요. 욕설. 그렇죠. 네, 아시다시피 네, 뭐 네. 이 게임을 해보신 거 알잖아요. 너무 스트레스 그렇죠. 받고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게임사들이 안타깝게도 이거를 다 매뉴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게이머들이 신고를 하고 요거를 다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라든지 커뮤니티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다 잡아내야 GM 분들이 되죠. 또. 지금도 잡아내야 되죠. 네. 뭐 못 잡을 때도 있고 손이 많이 가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끝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AI 기반으로 이 톡시시티라는 거를 잡아낼 수도 있고 미리 예측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네네. 이런 벌써 기술을 잡아가지고 라이엇 게임즈, 뭐 반다이 남코 이런 회사하고 벌써 이런 회사들이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드린 세 가지의 뭐 사례가 있는데 그 외에도 수십 개가 더 많거든요. 게임 업계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이런 기술이 이런 솔루션들이 다른 업계에서도 충분히 사용 그렇죠.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전자상거래가 가능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산업에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시 게임 업계에서 시작하는 게 상당 부분이 있다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시작을 사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어답션이 굉장히 빠르기 빠르죠. 때문에. 예. 일단은 게임 업계에 계신 분들이 기술에 대한 지식과 두려움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되게 젊고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고 또 게임 업계는 아시다시피 유저층이 빠르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런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해야 되고 시도를 해야 되는 게 게임 업계고 여기서 시작을 하고 나서 다른 업계에서 보고 나서 같은 기술을 도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AI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설명해 드린 이유가 게임은 게임 개발만이 아니다. 그렇죠. 앞에서 보시는 여러 사람들이 PC방에서 하는 게임만이 아니라 이 전반적인 테크놀로지가 그렇죠. 게임 업계에서 보여줄 수 있고 구현이 되는 게 게임 업계다라는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게 게임 업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도메인 날리지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업계에 대한 지식들. 요즘 많은 청년분들을 만나보면은 앞으로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라고 막연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업계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게임 업계로 들어가려고 하면 뭐 개발자가 되거나 게임 뭐 3D나 이런 아까 말씀드린 언리얼이나 유니티 같은 툴을 잘 써야 된다거나 뭔가 이렇게 전문적인 것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지만 그 외에도 사실은 부가적인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기 많이 때문에 있죠. 사실 직업의 기회는 굉장히 많다라고 저도 보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얘기들을 너무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사실은 이 게임 업계에 그래도 뭐니 해도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게 e스포츠 쪽이잖아요. 그렇죠. e스포츠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최근에 이제 아시안 게임의 이제 종목으로 또 채택이 되고 그래서 게임 자체가 예전에는 사실 제가 블리자드 있을 때만 해도
e스포츠라고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좀 포장하는 것 같다. 이 게임업계 사람들이 자기네들만의 그 리그를 일반인들한테 게임 자체를 좀 안 좋게 보는 시각들도 네네, 있었기 때문에 그쵸. 그걸 좀 무마하기 위해서 그냥 스포츠라는 걸로 포장한 거 아니냐. 근데 지금은 사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의 어떤 엔터테인먼트로 자리 잡았고 이미 그쵸. 그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이 또 사실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롤의 그 페이커가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다. 사실 페이커 하면 이제 TV에 나오면 와 연예인급인데 사실 페이커가 글로벌하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네. 뭐 페이커 선수는 웬만한 분들이면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네. 해요. 이제는 아시아 게임 통해서 아시게 되고 또 요새는 뭐 예능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뉴스에도 많이 유퀴즈에도 나오시더라고요. 유퀴도 나오고 그렇죠. 유퀴즈에도 나오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서 많은 분들이 페이커가 누군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얼만큼 유명한지는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축구를 생각하면은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하고 잘하는 선수가 누구냐고 하면은 뭐 메시? 메시. 아니면 뭐 로날도의 주로 남미, 유럽 선수들이죠. 뭐 농구를 하면은 뭐 러브런이라든지 아니면 요키치라든지 유럽에 있는 선수들, 북미 선수들 이런 생각을 하는데 e스포츠는 누구나 봐도 원탑이 페이커입니다. 스포츠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거든요. 그만큼 유명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만 유명한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역사에 남을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농구로 따지면은 뭐 펠레, 조던이죠, 그렇죠? 조던. 축구로 따지면 펠레 펠레. 정도 되는 선수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현역 선수를 볼 수 있다는 게 저희한테는 참 큰 영광이 아닌가. 동시대를 살았다. 동시대를 산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페이커 선수 많은 팬 중에 한 명인데 2013년도에 저희가 잠실에서 경기를 이제 결승전 있죠. SK 경기를 했을 때 그때 신이었던 페이커가 나와가지고 우승을 했었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고 또 롤드컵 가가지고 우승했을 때 저도 이제 그 자리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지금 10년이 지나서 지금까지도 월드 베스트로 하고 있는 페이커를 보면서 한국 사람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고 e스포츠를 사랑하고 또 라이엇 게임즈에 오래 몸담은 사람으로서 매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다른 또 대표님이 다른 방송에서도 그 페이커 선수하고 뭐 에피소드도 얘기를 해주셨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뉴욕에서 그 에피소드가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실 그만큼 유명한 거죠. 네. 어디 가나 다 페이커를 보러 오는 거죠. 네. 그렇죠. 뭐 그때 제가 말씀드린 에피소드가 경기에 뉴욕 경찰들이 와가지고 네. 아무 이유 없이 경기장에 들어와가지고 페이커 보러 오기도 했고 이번에 또 아시안 게임을 중국에서 했는데 공항에 뭐 중국 팬들이 다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어느 나라건 상관없이 페이커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고 어떻게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 스타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되긴 합니다. 감사하게도 제 책에 추천사도 써주시고요. 이 책입니다. 지금 네, 보이는 네. 플레이어 중심주의, 리그 오브 레전드 플레이어 중심주의. 아직도 안 보신 분들 있으면 꼭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e스포츠의 어떤 히스토리를 하나의 책으로 정말 간결하게 또 정리를 해주신 또 책 쓰시면서도 되게 힘드셨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죠. 네, 안 그래도 책을 이제 저희가 잠깐 얘기를 안 하고 또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그 플레이어 중심주의라는 게 또 새로운 어떤 굉장히 어떤 슬로건 같은 되게 좋은 어떤 표현인데 기존의 어떤 게임들과 라이엇 게임의 어떤 차별점 어떤 부분이 라이엇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된다. 네,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플레이어 중심주의라는 것은 라이엇 게임즈의 미션이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플레이어를 중심에 두는 게임 회사가 되는 것이 미션이고요. 사실 미션이 없는 회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미션 자체에서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미션은 따르고 행동은 따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사 다니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네. 고객들도 실망을 하는데 라이엇 게임즈가 새로운 걸 만든 건 아니에요. 사실 고객 중심주의라는 얘기 아닙니까? 큰 차이가 있다라면은 진심으로 매일매일 실행하고 말만이 아니라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뭐 몇 가지 좀 사례를 드릴게요. 사실 첫 번째로는 제가 한국 대표를 하고 나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작은 돈으로 론칭을 하고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어느 정도 안정을 찾기 시작하면서 또 돈을 벌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한국 대표로서 매우 자랑스러웠던 순간이었고 또 제가 본사한테 자랑을 하고 싶어서 제 상사에게 예쁜 재무제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 정도 매출이었고 이익은 이 정도 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보고를 했는데 저희 상사가 말씀하신 게 이렇습니다. 저는 기대했던 거죠. 잘했어. 계속 이렇게 하고 돈 많이 법시다라고 하는 게 통상적인 건데 보시더니 재미있긴 한데 우리가 돈 번 거를 다시 플레이어들한테 무조건 다 돌려줍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었죠. 사실 이게 이익을 내고 하는 게 회사의 뭐 목적이기도 하고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플레이어들을 위해서 다시 돌려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상사나 회사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번 거 이상으로 저희 e스포츠에 투자를 하고 직원들을 많이 뽑아가지고 그건 뭐 고객 응대도 하고 커뮤니티 활성화 시키기도 하고 프로모션도 하기 시작했고 뭐 여러 가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서버도 증설하기도 시작해가지고 더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킨 게 기억이 나요. 저한테는 이게 라이엇이구나. 이게 라이엇이 문화구나. 플레이어 중심주의라는 게 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플레이어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 돌려주는 게 사실이구나라는 걸 느낀 게 첫 번째 사례고요. 제가 책에도 없지만 e스포츠 관련된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LA에서 시즌 2 결승전을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거의 사건 사고도 많았지만은 크게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시즌 3 준비를 하면서 e스포츠 본사에 총괄하신 분이 보고서를 몇 달 동안 작성을 하셔가지고 CEO인 브랜든 맥한테 보고한 자리가 있었어요. 저도 그 자리에 이제 배석을 한 적이 있는데, 근데 그 e스포츠 담당자가 너무 좋은 성과를 얻었지만은 항상 본인이 느꼈던 프레셔가 뭐냐면은 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스폰도 거의 없었고 무조건 적자에 적자고 어떻게 보면은 끝이 없는 적자였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매년 경기를 치르다 보면 e스포츠 하다 보면은 라이엇에서 버는 모든 돈보다도 다 잃는 게 더 많아가지고 본인도 그 책임감을 가지고 느껴서 보고서를 약간 좀 본인 입장에서는 되게 책임감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좀 줄이고 규모를 줄이고 뭐 이 일정도 좀 줄이고 해가지고 아주 뭐 어느 정도 돈을 벌겠다라는 식으로 보고를 했는데 저희 CEO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플레이어들이 e스포츠를 되게 좋아하지 않느냐. 맞다. 근데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걱정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플레이어 중심주의가 될 수 있겠냐. 진짜 진정한 플레이어 중심주의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플레이어들이 e스포츠를 좋아한다는 걸 알면은 더 확장을 시켜야 된다. 더 과감하게 가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자리에서 좀 충격이었죠. 그래서 그 CEO께서 제안하신 게 이거예요. 시즌 2 때까지 롤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거의 일주일 안에 모든 걸 다 예선전부터 결승전까지 치렀거든요. 짧은 시간 안에 다 끝냈는데 요새는 거의 한 달 이상 월드컵처럼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이 페스티벌처럼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CEO의 아이디어였어요. 야, 이 월드컵처럼 만들자. 각 나라별로 축제처럼 만들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한국에서 했을 때 뭐 부산에서도 하고 광주 뭐 대구하고 뭐 인천도 하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서울에서 결승전 하고 이런 것처럼 하자라고 제안을 하셔가지고 저희한테는 굉장히 좀 놀랐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롤드컵이 된 거거든요. 그게 진정한 라이엇 게임즈의 정신이고 말만이 아니라 플레이어 중심주의의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십몇 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월드 클래스 원톱 게임 회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뭐 오늘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이게 진짜 라이엇 게임의 플레이어 중심주의, 어떻게 보면 투마이스의 익스트라 마일, 사실 일맥상통하는 건데 그걸 꾸준히 10여 년간 계속해서 진정성 있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대단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때 뭐 중간에 돈 벌고 나서 포기했을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아무리 뭐 크게 성공을 한 회사라 그래도 그 정신 자체는 전혀 바뀌지가 않고 DNA이기 때문에 전혀 저는 영원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이유가 있었고 또 그런 파운더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라이엇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마무리하시는 관점에서 많은 좀 도전이 필요한 청년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플레이어 중심주의, 이거 다르게 얘기하면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비전에 올인하는 거잖아요. 커미먼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관점에서 한마디만 해주시면 네네, 그렇죠. 사실 말씀하신 대로 라이엇 게임즈는 플레이어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았고 지속적으로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성공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 성공이라는 게 작고 크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성공이 있을 수도 있고 사회적인 뭐 경제적인 성공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성공의 잣대 목표는 본인이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도와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공짜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고생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각오가 있다라면은 본인의
설정한 그 방향에 대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게 성공의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성공을 떠나서 본인이 만족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표 오늘 이렇게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이제 게임 업계에 오래 있으면서 한국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굉장히 가지고 있고 느꼈고요. 또 너무 감사하다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 이유가 한국 게임 강국이거든요. 테크 강국이고 제가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좋은 게임을 만나고 라이엇 게임즈를 만나서 한국에서 이런 기회가 있었고 또 그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또 본사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챌린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일했었고 지금 하고 싶은 것은 한국 게임 업계에 다시 제가 기여를 하고 돌려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더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제 경험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강연도 많이 하고 자문도 많이 했고 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책도 쓰게 됐었고요. 네. 제가 그래서 지식을 나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로는 제가 벤처 캐피탈을 하면서 한국에 있는 게임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많은 스타트업을 만나고 있고 제가 투자를 못 하더라도 좀 자문을 하고 좀 조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종종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기브백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기여를 하고 한국 게임 산업이 발전하는 데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